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금통위원 6명 가운데 2명이 3개월 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80% 넘게 확대돼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장이 연내 2억대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구글 퀄컴과 손잡고 개발 중인 확장현실 플랫폼의 연내 출시도 예고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반기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에 LG 디스플레이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KB증권은 OLED 출하량 증가로 올해 LG 디스플레이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큰 폭으로 웃돌고 하반기엔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공장 매각과 협력자 지분 매각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환호가 쏟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폴드 6 그리고 플립 6를 포함해서 드디어 베일을 벗게 됐던 갤럭시 링과 워치, 버즈까지 여러 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쪽은 휴대폰 그리고 베일을 벗었던 절대반지 갤럭시 링이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디자인도 혁신, 역대 가장 얇은 Z 폴드 6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접었을 때 조금 길쭉한 모양이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로 길이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세로는 조금 짧아지게 되면서 접었을 때도 완벽한 스마트폰 정도의 사이즈를 구현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은 바로 두께에 있었는데요. 이 두께 역시도 0.5mm 정도 얇아졌고요. 그리고 무게는 14g 정도 또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는 4400mAh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립 역시도 무게는 가벼워졌고요. 배터리는 4000mAh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컬러 역시도 여러 가지 추가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강해졌다라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AI 기능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통역에 있어서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실시간 통역 기능이 기본 전화 앱에서만 구현이 되고 작동이 됐었는데 이제는 다양한 메시지 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 이런 데에도 더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죠. 그런데 기능은 더 뛰어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나 그 베지테리언이야.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야. 혹시 채식주의자용 음식이 있어? 라고 영어를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주시 베지테리앙 이렇게 하면서 불어로 바로 번역을 실시간으로 해버리죠. 엄청난 기능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또 폴더블 폰만의 매력도 느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화면에 이 번역된 결과가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부 화면이 아니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외부 화면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하시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편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를 마주보고 보통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휴대폰을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도 맞은편에 앉아있는 상대가 이 화면을 그대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듣기 모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번역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화면 표기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외국어 강의를 들을 때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꺼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외국인을 직접 대면했을 때 정말 실시간으로 대화가 너무나도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과 긴밀한 협업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 꺼내놨습니다. 이번 휴대폰에도 제미나이 앱 이 최신 버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시스트
어시스턴트를 호출할 수 있는데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헤이 구글이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 유튜브로도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상당히 편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구글 지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관광 명소도 찾아주고요. 목적지까지 갈 때 어떻게 해야 제일 빨리 갈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놀라운 건 뭐 비행기 예약 그리고 호텔 예약까지 모두 다 도와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막 보고 있을 때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어시스턴트가 또 답변까지 내려주는 이런 아주 대단한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화소도 5천만 화소로 대폭 좋아질 예정이고요. 서클 투 서치 이 기능도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수학 방정식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이 수학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한 Z 시리즈 어떻게 될까 살펴봤더니 Z 시리즈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무려 30% 가깝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올해 2억 대 갤럭시 단말기에 이 갤럭시 AI 기술 적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또 이목을 끌었던 것은 역시나 절대 반지에 있었는데요. 무게가 단 2.3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보이시는 것처럼 최장 일주일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야 되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컬러도 세 가지로 다양하더라고요. 실버, 골드, 블랙 그리고 사이즈도 다양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헬스케어 기능 쪽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헬스케어, 건강의 최고는 역시나 잠이 또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수면 패턴에 있어서 놀라운 진보력 또 발전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 나의 심박수 그리고 나의 온도를 잘 체크를 해서 이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에 수면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스마트폰 그리고 워치에도 이 기능이 탑재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었죠. 사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스마트폰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 시계를 차고 자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점들, 이 모든 한계를 이 갤럭시 링이 해결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바로 XR이었는데요. XR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과 구글이 올해 안에 XR 플랫폼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하반기쯤 XR 기기가 공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XR 플랫폼을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버린 느낌이었죠. 사실 이 동맹에 대해서 언급 이력 상당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2023년 2월에 S23 시리즈가 발표될 때 깜짝 발표로 내놓은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구글 자체 개발자 행사에서도 한 번 더 언급 그리고 이번 삼성전자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도 언급이 된 것이죠. 삼성전자 측에서는 꾸준히 개발 준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고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했던 점은 바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기기 너무 중요하다. XR 기기 중요하다. 그렇지만 생태계 확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소비자들이 누려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의미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우리는 먼저 생태계를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XR 기기를 출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인데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떠올랐던 것은 바로 애플 비전 프로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 프로라는 기기를 먼저 꺼내놓고 그 다음 생태계 확보 그리고 또 구축에 나선 바가 있었죠. 근데 이 비전 프로 사실 처음 딱 나왔을 때 화제성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흥행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졌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바로 생태계 확보가 덜 돼서라고 했습니다. 이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끌고 있는 이 동맹 잘 흥행 이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XR 이슈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큰 웃음 짓고 있는데요. 스탁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 1% 넘게 치솟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언팩 행사가 있을 때 징크스가 또 있어요. 이렇게 세론으로 작용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 초반에 1% 넘게 오르길래 웬일이지? 라고 좋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는 하락 전환한 채 1%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즈익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같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각 특수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덱스터 두 자릿수 상승률 만나보고 있습니다. MP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 토해냈는데 지금은 상한가가 조금 풀려 있습니다. MP XR 콘텐츠 사업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주중에 23% 넘게 오름세를 보였지만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 한번 살펴봤고요.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장은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12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까지 수출입 동향 살펴보니까 역시나 반도체가 수출을 끌어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지수단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양대 시장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장 초반에는 모두 빨간불로 시작을 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다시 좀 추세선을 위로 좀 벗어나 주나 싶더니 다시 또 추세선에 맞닿는 모습, 힘이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갤럭시 언팩과 관련해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XR 쪽에서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CPI 지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희 방송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수익이 될 만한 뉴스를 꼽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 양상 펼쳐지고 있고요. 앞서서 캐스터가 전한 것처럼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간 탄력적이지 못하지만 오히려 다시 또 최근에 부각받지 못했던 이쪽에서 좀 부각이 나타나더라고요. XR 쪽입니다. 그 안에서는 MP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도달하게 됐다 지금 상한가 흐름이 풀리긴 했지만 역시나 27%대 급등 양상 펼쳐줍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상승이 오늘 반짝 상승에 그치게 될지 염려가 되기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저는 OX를 고른다라고 한다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을까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물론 내일장에 한번 시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갤럭시 관련돼서는 지금 시장에서 관련된 부품주들이 옛날에는 언팩 행사할 때는 원래 좀 먼저 선반영돼서 기대감을 가지고 많이 올라줬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오히려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향후 지금 선반영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출하량과 판매량에 따라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그동안 XR 관련돼서는 소식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사실 확인하는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아 진짜 예정대로 출시는
하면 되는구나 정도의 흐름을 받아들였는데 오랜만에 소식이 반가워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그 이유는 지금 이번에 XR 기기가 나와도 XR 주변에 생태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기 출시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좀 시기적으로 미뤄진 부분들도 결국에는 생태계, 킬러 컨텐츠 이런 것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시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앞으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MP 같은 경우에도 실상 아직 킬러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와 관련돼서 실적을 내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MP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익스피리언스와 함께 XR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자회사가 있는데 지금 손실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23년도에 부동산을 매각을 하고 XR 쪽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물론 좀 확장하기 위함이긴 하지만 특히 XR 관련된 컨텐츠 사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을 가져갔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CES 쪽과 함께 원래 광고 마케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업을 같이 한 이력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XR 관련된 소식에서 이제 협력 관계가 있었으니 XR 관련돼서도 좀 긴밀하게 협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실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무리해서 따라붙기보다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좋아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 명확히 없다라는 부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이 시세의 연속이 되는지 살펴봐야겠는데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하향 기조였잖아요. 오랜만에 급등하면서 60일선도 이제 돌파하는 네. 모습이 나타나는 만큼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럼 오늘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자분들은 그래도 너무 오랜만에 상승이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화장품이나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실적을 찍어내는 기업들 위주로의 약간의 수급 이동 현상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의 동력은 금방 끝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이왕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는 100% 오늘 하루의 흐름 갖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 MP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XR과 관련해서 이 종목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7%대 중후반대 강세 정도 보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체크해 볼까요, 대표님? 네,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고요. 어제 언팩 행사에서는 사실 XR 기기에 관련된 출시 기대감 이 부분보단 XR 플랫폼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플랫폼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어떤 시세가 유입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고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실 뭐 플랫폼과 기기와는 좀 더 관련은 없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향후에 이 가상현실 내지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 부분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에 대한 이 시점이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소형 증착기를 좀 넘어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익 시스템이 좀 보유하고 있는 6세대 하프컷 방식이 뭐냐면 기존에 한 500에서 600 ppi 정도 되는 해상도를 2000 ppi 이상으로 좀 구현해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좀 양산할 수 있는 증착기를 개발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XR 기계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이 해상도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의 어떤 규격들이 조금 더 최소형화되고 뭐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미래적으로는 좀 더 지향이 좀 된다면 선익 시스템의 어떤 장비 수요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고가가 6월 13일 75,500원 이후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사실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역대급 실적이 좀 예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실적이 연간 실적 기준에서 624억, 이번에 2분기 전망치가 약 400억 원에서 420억이면 전체 연간 매출의 70%가 이번 2분기에 달성이 된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선익 시스템의 주가 어떤 이 시총
어떤 상향들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의 이 8.6세대 이 OLED 투자가 단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 관점에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돼 있고 여기서 이제 공급될 수 있는 장비의 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하반기와 2025년도에 대한 실적 베이스를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한 5만 원 미만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가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는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증착기 수요 플러스 향후에 XR 플랫폼들, XR 기기들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는 측면에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주목해 본다면 장기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부분 주목을 해본다면 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온 만큼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트렌드포스가 내년도에 AI 전환으로 되면서 컴퓨터 주요 기기들의 교체 수요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OLED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사실 흑자 전환 기대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여기 더해서는 뭐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단기적인 디바이스의 수요가 좀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 4분기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막상 1분기 실적에서는 상당수 많은 영업 적자폭을 축소했고 2분기에는 아직은 흑자 전환이 명확한 시그널들은 좀 아니지만 이번을 기점으로 본다면 3분기부터는 확연한 고속 성장 내지는 실적 업턴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좀 보유했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주가가 좀 올라면 다시금 오른 만큼 좀 반납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적에 관련된 기대치들을 좀 더 믿어도 괜찮은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있지만 다른 부분들의 관점, 그래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공급량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북미 시장 관점에서는 한 19%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하반기로 갈수록 애플량 비중들이 늘어날 수 있고 이게 뭐 소형 스마트폰에 대한 패널 비중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중대형 뭐 TV라든가 그 이외에 뭐 PC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패널 수요량들이 단기적으로는 한 저는 시장이 전망했던 것보다는 한 5%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부터 주가의 어떤 영역을 다시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기조까지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어떤 실적 반영 효과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올라갈 때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구간에 접근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우상향 기조 펼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조정받는 구간에 진입을 해보자 이런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S 일렉트릭을 살펴볼 텐데요. 전력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북미 해저캡을 공장 짓는다는 소식 그리고 거기에 한전과 아랍에미리트의 전력망 구축 소식까지 전해집니다.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MSCI 약간 테마성처럼 MSCI 편입 후보 종목이라고 해서 약간 도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LS도 있고 삼양식품도 있고 LS 일렉트릭도 있고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추가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좀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 좀 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다른 것보다는 강점이 이제 배전기기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나 앞으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성장성은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리 지금 노후 전력망 교체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환경들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3년 동안의 흑자를 계속 이루어낸 기업이고 또 영업이익률이 6에서 8% 정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성 둔화 그거 아니고 이제는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들이 환경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동안 주주환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살짝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가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현금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열어둘 수 있다 가능성을 이런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AI가 도래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뭐 전력 노후망 교체 이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기조가 단발성의 흐름이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기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선 조금 가긴 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구간들이 더 많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HD현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호황기인데도 계속 증설을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또 증설하는 모멘텀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호황기인데 증설을 한다.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구간들이 더 많이 있고 들어오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의 준비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지금은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지금 구간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나는 가는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쉬어가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갖고 보셨을 때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대응 가능한 비중 안에서라면 오히려 눌렸을 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그리고 가는 말에 올라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대응 가능한 비중 안에서의 매매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LS 관련된 그룹주들은 전반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LS그룹 전반으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해 주셨고 전력기기 쪽에 지금 보니까 HD현대엘렉트릭이 오늘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지금 약간의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같은 전략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HD현대일렉트릭은 쉼없이 간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잡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쉼없이 갔는데 일단 뭐 지금 2027년, 2029년 앞으로의 이런 뭐 시세를 땡겨서 반영을 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수주가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눌렸을 때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HD현대엘렉트릭 같은 경우 눌렀을 구간에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MSCI 편입 기대감이 있는 또 다른 종목도 살펴볼게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무인 공장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제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로봇주 자체가 상반기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하반기에 좀 회복 기조 보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일정 이벤트라든가 단기적 어떤 이 이슈가 될 만한 일정들이 아직은 좀 없다 보니까 로봇주가 좀 오래 좀 쉬었고요. 오늘 로봇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휴림 네트워크스가 좀 강한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오늘 로봇주가 다 강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7%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최근에 이 8월에 편입될 예정인 MSCI 정기 편입 리뷰 관련된 어떤 이벤트들이 수급으로 좀 더 이어지는 흐름들로 수급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 뭐 4개의 후보군들이 있지만 어느 종목이 좀 편입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게 뭐 리뷰 편입 디데이 일자에 굉장히 좀 단기적인 수급을 좀 이끌면서 이후에 딱 편입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여러 차례 어떤 목격을 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기점으로 일부 상승폭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여러 건 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다만 MSCI 편입에 관련된 이 이벤트 뭐 내지는 일정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논의로 한다면 단기 2분기 실적 기조는 그래도 시장 전망치를 좀 부합하거나 소폭 좀 하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쉽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로봇주를 좀 바라보는 부분들은 단기간 어떤 성과를 좀 내는 부분들보다는 시장의 점유율을 좀 확대하고 여기 관련된 수주 연동성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인 시장 캐파를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양 그리고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신설 내지는 뭐 증설 투자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무인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발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계속해서 좀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 반도체 섹터도 그렇고 2차 전지의 경우에도 투자가 사실 이게 빠르게 좀 더 투입되기보다는 공정의 어떤 진행률들이 좀 지연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 3분기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어떤 수주 여건들은 좀 더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의 경우에는 좀 2분기 실적 기조 이후부터는 관심을 좀 갖기에는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 2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는 관심권을 넣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대덕전자도 알아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 급등을 했다가 오늘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저희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전방산업 수요가 좀 개선을 하면서 일단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좀 예상보다는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메모리는 주요 전방산업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 PC, 서버 이렇게 IT 세트 산업이 좀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비메모리도 최근 서버 수요 개선이 나타나면서 이제 탑티어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지금 업황적으로 좀 눌려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는 좀 살아날 수 있다는 쪽에 시장에서는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력 아이템이 있는데 이 회사는 FCBGA를 가지고 있는데 주력인데 좀 업황이 안 좋다는 얘기 있었어요. 근데 해외에도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그 기업의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아, 이쪽 관련돼서 글로벌 업황이 좀 살아나는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라는 이 키워드가 붙어야지 시장은 항상 좋아하잖아요. AI 가속기양 MLB에 대한 이제 그 생산 능력이나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이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항상 시장은 기대감이 있을 때 또 주가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증설에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실적도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 좋을 수 있고 그다음 시장에서는 항상 좋아하는 게 기대치를 더 뛰어넘는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그동안 주가 흐름 굉장히 부진했지만 이런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대도 아니라서 지금 내가 빠른 매매를 좋아하는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살짝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서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업황적으로 회복되는 종목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덕전자도 부담 없이 좀 매매해보시기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덕전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섹터를 알아볼까 하는데 원전 쪽인데 원전 쪽은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부분 네네. 체코 원전을 수주할 수 있냐 없냐잖아요. 이것 말고는 또 다른 모멘텀 없을까요? 우선은 가장 큰 시장의 화두는 아마 다음 주에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여하에 따라서 업황의 판도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정책적으로는 이 친원전 정책을 좀 펼쳤지만 추가적인 해외양 수주가 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어떤 이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다시금 좀 재가동하면서 일부 매출이 좀 발생되는 흐름들이 있지만 아직도 신규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착공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 근본에 11차 전력수급 기본 회의의 실무안들이 공개가 됐고 여기서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앞으로 건설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도 아직 결정된 것들은 아니고 지금 여야 간의 합치를 통해서 좀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하반기 요번에 본격화된 이 해외양 수주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가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좀 된 셈이고요. 지금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근데 아마 어떤 나라가 조금 더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출까 또는 여기에 관련된 시공 금액들도 이제 시장의 화두가 좀 될 텐데 아마 지금 전망들은 한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공 능력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단가가 프랑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되는 측면들은 저가 수주에 관련된 우려감들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원전 산업에는 굉장히 큰 낙수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주가 좀 많이 이번 주에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만약에 수주전에서 탈락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일회성 하락이라기보다는 한 2번 정도 이상의 하한가가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어떤 파급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원전 섹터를 관심 있게는 보지만 많은 비중을 실어가는 것들은 조금 보수적인 어떤 관점으로서 많은 비중을 좀 담기에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오늘 가져온 탑픽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어제 22,350원 신고가 경신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보합권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어찌됐든 다음 주에 관련된 수주 기대감들에 관련된 수급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조를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의 경우에는 시장의 대체적인 어떤 컨센서스를 좀 부합은 했지만 아직 확연한 실적 확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2분기에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발전소에 들어가는 주기기 제작 건수가 늘어났고 최근에 어떤 기준에서는 6조 3천억 원 규모의 수주량들이 좀 증가됐던 측면들이 2분기에 일부 실적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부터 다시금 일부 실적 반영을 좀 통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점진적 실적 우상향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 관점에서 뭐 국내 신규 원전 도입이라든가 해외양 뭐 체코를 좀 제외하더라도 이후에 뭐 루마니아부터 해가지고 그 이외 국가에 대한 원전 도입 이슈들도 아직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체코 수주가 가장 큰 포인트로 좀 작용한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큰 비중보단 적은 비중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수가 부근에서는 한 21,600원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 좀 보고요. 목표가 25,500원 그리고 손절가 19,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이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볼게요.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주들 사실 그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지 지금 약간 좀 주가가 부담스러운 구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실적도 사실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2분기 실적 이후로도 긍정적인 전망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올해 좀 보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실리콘2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화장품 수출 잠정치가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미국인데 미국은 여전히 좀 좋은 수출치가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은 좀 둔화되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 쪽에서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시장은 그동안 좀 조정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히려 조정이 있었기에 저는 더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그루드랩은 그 안에서 미국의 선케어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북미 선케어 시장은 이제 좀 본격화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햇빛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선크림을 국가에서도 권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선케어는 자외선 차단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일반 의약품으로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미 웅그루드랩은 OTC에 대한 제품 생산을 했고요. OTC 관련된 그러니까 이 OTC가 일반 의약품이거든요. OTC 관련된 다수의 레퍼런스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올해 100건 이상의 선케어 제품 관련돼서 파일링이 완료가 됐는데 여기서 한 건이 이제 출시돼서 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건당 지금 1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분들이 선크림을 사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분들은 생각 외로 진짜 사용을 많이 안 하시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침투적인 부분에서 한번 확장되기 시작하면 시장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여름을 맞이해서 선케어 제품을 하고 있는 인그루드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디 브랜드뿐만 아니라 지금 좀 비싼 프레스티지 관련된 라인의 공장도 같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 쪽은 지금 해외에서 너무나도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가동률이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결국에는 실적에 연결이 될 거고 기대해볼 만한 체크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좀 강하게 제일 이렇게 좀 실리콘토 후발주로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21선 돌파 흐름이 오늘 좀 확실하게 나와줬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저는 좀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그루드랩은 지금 가격대에서도 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약간은 고가권에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비중에 대해서는 꼭 잘 너무 크게 들어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최근 약간의 이제 한번 튀어줬었죠. 이날 6월 19일에 26,000원 돌파 흐름이 나오려다가 못했는데 전 이번에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6,000원까지는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는 2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선은 그래도 중기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61선을 기점으로 해서 2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잉그루드랩 두 번째 원픽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도 화장품주와 더불어서 또 음식료 쪽에도 조금씩 이제 훈풍이 불어온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제주 맥주가 그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중국의 대표 맥주로 유통이 부각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18%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사실 저는 단기적 접근이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어떤 이 특정한 이슈 내지는 재료에 의해서 단기 수급이 좀 부각되는 종목을 좀 피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는 사실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될 수 있는 CPI의 어떤 지표로 인해서 하반기에 사실 금리 인하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결정이 된다면 여기에서는 사실 중소형주의 수급이 개선되기보다는 대형주 수급으로 단기에는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형주가 좀 단기 급등이 좀 나오는 것들은 일부 포지셔닝을 좀 청산하는 과정, 즉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쏠림에 예민하게 따라 붙는 것보다는 사실 리스크 대응에서 일부 차익 매물을 이제 소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일부 차익 실현을 통해서 비중을 대형주로 이제 포트 전략을 좀 확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네, 시간이 있다면 이제 한번 대형주 쪽으로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화장품 섹터에서 사실 원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을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 라파스라는 종목이더라고요. 상한가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대표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멘텀이 이제 마이크로 리들 관련된 기업인데 그동안 모멘텀이 화장품, 여드름 패치, 이제 마이크로 리들을 통해서 이제 그 균을 또 이렇게 공략을 하고 패치를 붙이는 그 화장품 관련된 모멘텀도 있었고 그동안 비만 치료 관련된 또 비만 패치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대원제약과 함께 이제 임상 1상을 시작할 거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6월 달인가 그때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주목도가 높지 않았고 주가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화장품 그리고 비만 치료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두 가지의 재료를 다 갖고 있는데도 왜 못 가지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가 다시 또 나온 게 지금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세계 최초 패치형 비만 치료제 미고비를 공동 개발하는데 매출이 만약에 1상이 10월에 종료가 되고 이게 세상 밖에 나오면 매출이 수조 원대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데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재료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때 굉장히 까다로우실 수가 있는데 재료가 있는데도 시장의 분위기와 정말 반대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물론 내 투자자의 성향이 나는 도저히 계속 빠지고 재료가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의 핫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수를 하시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오늘 거래량 좀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매물들도 소화가 되긴 했겠지만 악성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게 당장 시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만 섹터가 여전히 견고하게 같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관련주로 엮인 만큼 그 안에서 후속타로 계속 세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파스의 경우 비만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과도 엮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더 진단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마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변 대표님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네, 채팅창에서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하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오늘 코스피가 RSI 지표에서는 과열권 진입 초기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한 2,950선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수급 요건을 확인한 셈이다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6월 CPI 발표에 관련된 어떤 수급 경기감들 좀 반영이 됐고 그래서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수급은 좀 더 강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는 미결제 약정 건수도 좀 증가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단기적 하방 베팅보다 상방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답답은 하겠지만 저는 CPI 지표 일정을 좀 소화하고 난 이후에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단기적 관점에서 한 2,900선을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실적주의 선취매는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주 한번 살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고요. 대표님의 전략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갈까요?
네, 저도 실적 관련된 기업들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결국에는 좀 움직이는 게 오늘 삼양식품도 다시 한번 물론 MSCI 편입에 대한 부분들로 수급이 붙는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1분기 때 시장을 좀 주도했던 상반기 때 주도했던 실적이 뒷받침됐던 기업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어주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도 좀 마찬가지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이제는 안 움직이니까 안 봐야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도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랐었던 종목들 눌림에서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되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올랐던 종목들은 지속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실적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에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 속에서도 더 탄력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그리고 차트와 신호 강도는 85점, 그리고 나머지는 80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 84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일가의 가족 싸움으로 인해서 개인 최대 주주가 국내 굴지제약 기업 이 한미약품의 경영 중심에 떠오른 상황입니다.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중재로 인해서 반년 이상 끌어오고 있었던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일단락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6%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장 중에 거의 31만 원 가까이 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0.17%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실적과 차트 그리고 수급 90점 나왔고요. 신호 강도는 80점, 모멘텀은 85점으로 총 종합 점수 87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 보험금 청구가 다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험금 예실차가 크게 부진한 흐름 가져가는데요. 대신에 이 추세를 반영해서 지난해 4분기 중 미래 손실 부담을 선반영한 덕분에 예실차가 개선되는 것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은 일단 어제 4% 넘는 강세 이어가는데요. 오늘도 0.5%대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 모멘텀 실적 그리고 신호 강도까지 90점 나왔고요. 수급은 85점, 차트는 95점 나오면서 총 종합 점수 90점으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테슬라발 호재로 인해서 ESS 관련 종목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인 SK 이터닉스 역시도 주가 올해에만 무려 81% 급등했습니다. SK 이터닉스 사실상 지금 현재 국내 ESS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면서 완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흐름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 가까이 추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5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1부의 핵심입니다. 로봇 섹터는 장기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도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중에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XR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MP의 상승률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급등에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